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크렘린궁은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바그너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수장인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떠났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시내 곳곳은 물놀이하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주에는 10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며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고 선박이 결항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고 백선엽 장군의 딸 등 참전용사 가족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동안 40건의 학원 불법 부당 의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고소득 가정이 밥값의 2배를 자녀 학원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 최대인 6조 4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최소 17조 원의 해외 건설 수주를 올려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스크바로 진격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던 러시아 용병의 무장 반란이 멈췄습니다. 용병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는 대신 러시아 정부는 반란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무력 충돌은 피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첫 소식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차를 타고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흔듭니다. 로이터 통신은 프리고진이 러시아 로스토프 나도누를 떠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모스크바로 이동을 시작한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까지 200km를 앞두고 철수한 겁니다.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인 프리고진은 병력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러시아는 프리고진과 바그너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은 취소될 것이라며 그는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Конфронтация внутренней и избежать столкновений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독일군도 뚫지 못했던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용병이 러시아 남부를 파죽지세로 지나 모스크바 턱 밑까지 진격할 때 러시아 정규군이 보여준 허술한 대응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무장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푸틴 대통령의 통제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송주영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송 기자, 먼저 이 용병 그룹이라는 바그너 기업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꽤 성과를 냈었습니까? 네, 러시아 전쟁 지도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프리고진이 지휘하는 바그너 그룹은 최소 작년 7월부터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돈바스의 시공간적 중앙이죠. 바흐무트 공세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10개월간 작전을 통해서 바흐무트를 완전 점령했다고까지 밝혔는데요. 그리고는 러시아 정부군에 작전 권한을 인계했습니다.
나름대로 장시간의 작전을 통해서 최대 격전지에서 러시아 지도부에게 성과를 안겨줬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방력 세계 2위인데 그렇죠. 바그너 그룹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프리고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병력이 최대 2만 5천 명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보다 바그너 그룹 병력이 더 낫다고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Все, что делается, это мы взяли под контроль, чтобы штурмовая авиация не наносила удары по нам, а наносила по украинцам. 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도 지난 10개월간 바흐무트 점령 과정에서 프리고진의 용병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 2만 5천 명이 온전히 있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2만 5천 명 중에서 실제 전투가 가능한 병력은 70% 안팎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얼추 1만 7천 명에서 1만 8천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 이 병력을 가지고 모스크바 앞까지 쭉 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바그너 그룹이 너무 쉽게 합의에 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공개적인 이유 외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프리고진이 반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모스크바로의 진격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그런데 두 사람은 쏙 빠지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 당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하는지 좀 봐야 된다. 그래야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앞서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과의 그 알력 다툼에서 러시아 군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제도권 안에 그 통제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쇼이구 장관 등을 징계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프리고진은 신변 보장을 약속받고 대신에 벨라루스로 가는 조건이었어요. 실제로 간 게 확인이 되나요? 네, 근데 프리고진 본인이 아직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예. 바그너 그룹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며 바그너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 야전으로 되돌아간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프리고진이 러시아 남부 도시로 철수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만 공개가 된 게 전부라서 프리고진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철수하면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용병들이 철수할 때요. 시민하고 악수하고 셀카 찍고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병 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반란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사실 프리고진이 무력 반란을 일으킬 때 승리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그 자치공화국인 체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자처했다는 것도 하나의 힘이 실리고요. 어느 용병 그룹도 프리고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전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란 승리보다는 극렬한 저항의 모습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겠다. 그리고 신변 보장과 함께 바그너 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요. 예.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제3국으로 프리고진의 망명을 허용했지만 추후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리더십에 좀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바그너 그룹이 사실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만큼의 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군사 반란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이 방어책이 이제 취약하다. 이거는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러시아 내부에 있는 반푸틴 그리고 분리주의 세력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완전한 통제력은 이제 균열이 갔다. 이걸 보여준 셈인데요. The strong man who brought Russia back from his knees. I'm thinking all of that doesn't look very convincing anymore. 또 러시아 정부는 이번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자신감을 비췄지만 내후회란에 빠진 러시아의 혼란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도 이번 반란 사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로 동맹국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준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긴급회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숄츠 독일 총리, 수넥 영국 총리와 전화로 논의하고 러시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밀한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별도로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도 동맹들과 급변하는 러시아 현지 상황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분주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애초 어제 중동 순방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는데 그만큼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대비태세에 들어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해진 지휘력의 사태 전환으로 해 핵무기 등을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프리고진의 군사행동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 논의를 했지만 결행 직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반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방에 전투기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반란 사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력 상실이 입증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전을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F-16 전투기 등 서방의 무기 지원 거듭 촉구했습니다. Звертаємось по F-16 або Атакамс, ми розвиваємо наш спільний захист. Реальний захист – це те, що потрібно. Зараз час надати всю необхідну для захисту зброю. 다만 이 연설 이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을 꾀한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군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이번 사태로 푸틴의 지도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귀국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재차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사실상 정치복귀를 선언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백직장도 맞들어야 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못다한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 일성에 이어 SNS에도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를 선언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 대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식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이전 대표가 비명계 구심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협력을 강조하며 견제구를 던진 겁니다. 이 대표와 이전 대표는 어제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대표는 당분간 자맹하며 민심을 살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시작으로 서서히 세력 재결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이전 대표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 등 문정권의 숱한 무능과 실정에서 못다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아무리 엉망이라 한들 이낙연 전 총리가 대체제가 되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장마를 앞둔 서울은 낮에는 33도로 더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밤사이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집 주변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특히 출근길에는 폭우가 예보된 만큼 안전하게 출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낮에 분수대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솟아오르는 물을 맞으면서 더위를 날리는데 옷이 다 젖었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물에 있어서 그런지 일단 더운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차가 없어서 마음 놓고 이렇게 애기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체감 온도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주말 내내 무더운 더위는 이어졌습니다. 인근의 한 재래시장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부채질도 할 정도로 덥지만 노릇노릇 구워지는 빈대떡은 인기가 높습니다. 시민들은 양손에 간식을 들고 시장 구경을 즐겼습니다. 원래 사람이 많은 데지만 더위도 있어도
또 사람 구경하는 거하고 음식 구경하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 평년보다 기온이 5도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확대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수도권도 출근길 폭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과 하천 주변은 홍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서울은 장마 전야입니다만 제주도에선 오늘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이 시각 제주도에 있는 이시열 기자 연결해서 소식 좀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제주도 장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오늘 제주 저녁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호우와 강풍특보가 발효됐고 아직까지도 유지 중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 위치한 정체전선으로 인해 제주 최대 강수량은 191.5m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라권, 경남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내일은 장마전선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비가 거의 200mm 가까이 왔는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산간 지역에 장대비가 내리며 한라산 모든 탐방로의 입산이 통제됐고 제주공항엔 급변풍 특보가 내려져 일부 항공편이 지연 운행했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일부 소형 선박들은 기상 악화로 결항됐습니다. 장마를 예상 못하고 휴가를 계획했던 여행객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장마가 온다 해서 놀랬고 원래 제주도에서 서핑이랑 스노클링 같은 거 해보고 싶었는데 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좀 되게 아쉽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에 20에서 6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에게는 영아 살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이 끔찍한 범죄지만 법정에서는 감경 사유가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징역형도 최고 2년에 그치면서 이번에는 법을 바꿔서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출산한 아이 둘을 잇따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고모 씨에 대해 경찰은 영아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이를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고 씨의 구속 이후 경찰은 고 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시점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가 지나서 이루어져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형법에서 영아 살해는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 참작할 만한 동기로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영아 살해죄 자체가 살인을 감경해 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과거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벌어진 영아 살해 사건처럼 다양한 참작 사유로 실제 내려진 최고형은 징역 2년에 불과합니다. 최소 5년의 징역형인 살인죄와 정인이법 시행으로 최저형이 7년으로 늘어난 아동학대 치사죄와는 차이가 큽니다. 영아 살해죄는 형법 제정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상황이 제정 당시보다 많이 변경되었고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경찰은 오늘까지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서 구속된 친모 고 씨와 함께 아내 살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남편을 불러 본격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작년이었죠.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하기 직전에 15년 전 성범죄 진범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된 바가 있는데요. 그 근거에는 과거 사건에서 확보를 해뒀던 DNA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검경이 최근 범죄자들의 DNA를 전수조사해서
23년 전 성폭력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증거물의 DNA가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증거물의 DNA가 이춘재의 것으로 드러나며 33년 만에 진범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이런 DNA 대조 기법을 활용해 베일에 가렸던 성폭력 사범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짧게는 12년 전부터 길게는 23년 전에 벌어진 중대 성폭력 사건입니다. 2010년 이른바 DNA법이 시행된 이후 검경은 범인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범인의 DNA와 대조 분석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기법으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또 다른 범행을 파헤쳐 출소를 막은 검찰이 경찰과 협력해 미제로 남은 신원 미상의 DNA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잊혀질 뻔한 미제 사건의 범인을 여러 명 밝혀낸 겁니다. 이 가운데 다른 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거나 재판 중인 7명은 추가로 기소했고 나머지 3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경은 죄질이 중한 특수 강도 강간범의 출소가 임박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 백선엽 장군의 딸 등 참전용사 가족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여야는 국방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최초 100회 출격을 달성한 김두만 전 공군 참모총장과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백선엽 장군 딸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 가족들과 함께 6.25 전쟁 사진과 영상물을 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해군 장교의 아들 인요한 교수 등 미 참전용사 가족도 참석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SNS 메시지에서 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밝히며 대북 강경책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6.25 전쟁 기념식에서 나란히 앉았지만 메시지로는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때 굴욕적인 대북 관계로 가짜 평화쇼를 했던 세력이 있었다며 동맹 간의 연대를 강조했고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더 튼튼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 외교를 펼치는 게 호국 보훈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 정부의 사드 환경 영향평가 고의 지연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치 의혹으로 당분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오늘 6.25 기념식에 참석한 국가유공자들은 모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상복을 알아서 입고 왔었죠. 정부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훈하고자 새로 만들어 전달한 겁니다. 제복을 받아든 참전 용사들을 신재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1951년 대구에서 무장공비들과 맞서 싸웠던 이원희 할아버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국가유공자 관련 옷 한 벌이 없어 보훈 행사엔 평상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의복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입는 그대로를 가지고 했지. 강명구 할아버지는 거창에서 무장공비와 총격전을 벌이다 왼팔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이 기억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국가유공자 옷 한 벌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게 팔이 없어진 줄 알아서 떨어져 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치료도 받을 수가 없잖아.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난해부터 참전용사를 위한 제복의 영웅들이란 단체복 제작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전체 유공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제복 수령을 신청했는데 지난 21일부터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후배가 직접 전달한 제복을 입은 국가유공자는 감격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더욱더 본인으로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예우에 뿌듯함도 느낍니다. 관심을 또 가져주시니까 또 좀 말할 여유 없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새로운 제복을 입고 외치는 경례구호는 70년 전 그날의 목소리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충성! MBN 뉴스 신지우입니다.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공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번호판에 문양이나 문구를 넣어 예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연구 용역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병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창립 62년 만에 승격해 지난 5일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사업과 관련해 국가보훈부가 이미 연구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업의 배경인데 앞으로 해외 운용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용이라든가 이 디자인이라든가 전반 사항을 아울러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연구하기의 목적으로. 미국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차량 번호판에 황금색 별 문양과 골드스타 패밀리라는 문구를 새긴 전용 번호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해당 차량을 탄 이들을 만나면 감사함을 표하고 주 정부들은 주차장 전용 공간 제공 등의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국내 국가 유공자 전용 번호판의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가 유공자를 뜻하는 상징을 넣는 방식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과 설치 등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돕겠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도 특별히 의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를 이제 백업해드리는 거. 다만 초기 단계다 보니 연구 용역 마무리와 공청회 개최, 관련 고시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당장 시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신고를 사흘 동안 받아보니 학원과 수능 출제 유착이 의심된다는 신고 등 모두 4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이 밥값의 2배를 중고등 자녀 학원비로 쓴다는 통계가 나온 상황인데요. 내일 정부가 내놓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불안감을 볼모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지난 22일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간 접수된 신고는 40건. 유형별로 보면 학원과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6건, 교재 끼워 팔기 4건, 허위 과장 광고 4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해선 6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교습 정지, 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전방위로 칼을 빼든 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의 거품을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소득 상위 20% 가정이 학원비에 쓰는 돈은 월 평균 114만 3천 원, 먹는 데 쓰는 비용이나 주거비의 배 수준입니다. 국영수 과하면은 보통 70에서 80만 원, 4과목이면 320에다가 모의고사 대비반 이런 식으로 들으면 400도 들고 500도 들고 하는 거죠. 교육부가 내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교육을 줄이려면 수능뿐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놔도 전기요금 때문에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 식구 사는 집에 10시간 이상 틀어놓으면 월 14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또 꼼꼼히 챙겨보면 요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하루 종일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잠자는 시간 외에 계속 틀고 있어요. 한 6, 7시간. 거의 12시간? 12시간 이용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동안 다 켜고 있어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은 7시간 42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차례나 오른 전기요금을 적용해 월 요금을 추산해봤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에어컨을 평균 시간만큼 사용하면 벽걸이 에어컨은 7만 5천 원, 시스템 에어컨은 12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무더운 날에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정도 가동하면 요금은 최대 14만 원까지 뜁니다. 한국전력이 여름철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 구간을 단계별로 상향했지만 3단계 누진 구간을 넘어가면 요금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해 사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모터가 멈춰 전기를 아끼는 인버터형 에어컨은 장시간 켜두는 게 좋고 전력을 일정하게 소비하는 정속형 에어컨은 온도에 맞게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게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우리 기업이 중동에 큰 사업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6조 4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할 큰 사업인 만큼 안전하게 완공하길 바라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인 아람코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최대 항구 도시인 주베일에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시설과 기반 시설을 짓는 공사로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따낸 역대 최대 규모 수주입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정주영 전 회장이 20세기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주베일 산업항 건설을 성공한 데 이어 또 한 번 해외 건설의 역사를 썼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겠다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수주 지원을 했고 원희룡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I am bringing Hyundai and other Korean companies in this project, and I wish a big success of Amiral project. 윤석열 대통령은 수주 계약 후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번 수주로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최소 137억 달러, 약 17조 원의 해외 건설 수주를 기록해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선 한인 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동포사회가 스포츠로 원팀이 된 모습을 구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힘차게 달려 있는 힘껏 점프. 고교 3학년인 폴 박은 뉴욕 지역 3단 뛰기와 멀리뛰기 챔피언입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가 익숙치 않지만 한국을 알아가고자 미주 한인체전에 참가했습니다. I feel really proud to kind of represent Koreans, and I hope that I can be an inspiration to other Korean Americans who are. 폴 박처럼 미국 각지에서 모인 한인 1, 2세들이 참가한 올해 한인체전에는 20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3,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1948년 전국체전 선서를 냈던 유도 10단이자 100세인 이방근 선생이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나서 감동을 자아냈고 K-팝 공연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I'm really proud to be representing New York State and Korea and America in this. She said we're going to be swimming, and we're really excited. 화이팅! 하나, 둘, 셋. 코로나19 탓에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미국 내 한인 간 연결고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체력의 국력이라고
이 체육이 없이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체육밖에 없거든요. 경쟁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단합과 화합을 깨하는 이번 대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 유니언데일에서 MBN 뉴스 구경입니다. 휴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반면 제주와 호남, 경남에는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비는 차츰 경북과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질 텐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최고 6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경북 지역도 30에서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지방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26도 선에 그치겠고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7도로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한 주 내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